자, 그럼 이어서 3교시 재가 급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주 야간 보호 서비스는 주간 보호 서비스. 낮에 이제 그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게 있고, 밤, 야간에 받는 서비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주 야간 보호라고 하는데, 수급자를 우리가 보통 이제 재가 급여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 주간 보호 서비스와 단기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간 보호나 야간 보호 같은 경우는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을 오전에 한 9시에서 10시에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한 4, 5시에 모셔다 드리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만 요양기관에서 보호해가지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도 해주고 심신기능 유지라던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주간 보호 서비스 또는 야간 보호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단기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판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해당이 된다, 아니면 한 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가지고 그 판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 동안 기관에 가서 장기 요양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이 일정 기간 동안이 예를 들어서 30일이다 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다 30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5일, 5일, 5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걸 단기 보호라고 하는데요. 요 단기 보호는 이제 그 수급자나 가족분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다 할 수가 없고 여기 판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라고 해서 이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수급자가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이제 유지를 하실 때 인지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용구, 복지 용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가정을 방문을 해서 재활에 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기타 재가급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재활에 관한 지원에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어르신이 1등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와상 상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을 누워 계시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욕창이라던가 뭐 피부 습진, 뭐 관절의 구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뭐 전동 침대라던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이 기타 재가 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가 급여의 장단점이라고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집에 계셨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일단은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사생활, 그러니까 이제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구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생활이 존중이 되고 나만의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장점에 들어가는데, 단점은 여기 보시면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료인이 상주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나 간호 서비스를 이제 전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방문 간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간호사가 24시간 옆에 있지 않다 보니까 단편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꼭 필요할 때만 잠깐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단점에 들어가고,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위관 영양을 하신다. 그래서 코에 관을 삽입을 해서 이제 영양액을 섭취를 하고 계시는데 이 비위관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빨리 이제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 어르신이 낙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떨어졌거나 뭐 이랬을 때 신속하게 시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 제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왜냐면 상주하는 의료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제가 급여가 있었고 시설 급여가 있었는데, 이 장점 단점을 파악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설 급여가 있는데요. 자, 시설 급여는 장기 요양 기간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는 게 아니라 시설에 이제 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시설 급여를 받으시는데, 이 시설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고, 심신의 기능 유지나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그러니까 제가 급여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 서비스가 노인 요양 시설이 있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래서 우리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가 이제 의료 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대상자의 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이신 분들이 몇 분 정도 입소하시냐에 따라서 10인 이상이 되면 요양시설이 되는 거고, 5인에서 9인까지이신 분들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이제 명칭이 있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똑같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몸과 마음에 상당한 장애가 이제 발생하신 분들이 이제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급식, 그래서 이제 뭐 그 주무시거나 드시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시설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요양시설이든 요양공동생활 가정이든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집에 계시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5명에서 9명이다 보니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인 이상, 그러니까 막 몇십 명, 몇백 명 있으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가정과 같은 여건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도 어르신이 어느 게 좋은지에 따라서 입소하는 이제 그 장소가 다르게 되는 거고,
우리 앞에서 재가급여의 장단점도 있었는데 시설급여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좋은 점은 이 모든 의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장단점이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단편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단점이었는데 반대로 시설은 이게 장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시설의 단점은 아무래도 개인 중심 생활이 이제 그 재가의 장점이었는데 시설에 여러 어르신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나만의 개인 중심 생활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떨어져서, 그러니까 가족이라던가 이웃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이런 거에 소외감, 그러니까 내가 시설에 입소를 했기 때문에 가족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보통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몇십 년을 같이 아니면 뭐 잠깐이라도 이웃하고 친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웃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이런 소외감이 발생되기 쉬운 게 이 시설의 단점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급여에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특별현금급여는 법으로는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여기 특별현금급여가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가족 요양비만 시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어르신들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현물급여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현물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서비스, 시설급여가 일반적이고, 그거를 못 받을 때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특별현금급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족요양비 같은 경우 위에서 3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가족요양비라고 했잖아요. 이 가족요양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도서상관, 그러니까 어떤 섬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벽지,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섬 아니면 산 뭐 이런 곳에 사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천재지변,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다리가 끊겼다던가 도로가 이제 유실해서 도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이런 천재지변이라던가, 아니면은 수급자의 사유로 인해서 어떤 이제 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생활하는 게 싫어, 다른 사람들이 나 도와주는 게 싫어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그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가족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요양보호사나 다른 사람들의 서비스를 못 받아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때 이 가족분들이나 수급자에게 돈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요것을 이제 가족요양비, 그러니까 가족요양비는 그냥 아무나 나 돈으로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조건이 이제 해당이 돼야만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특례요양비라는 거는 수급자가, 그러니까 대상자분들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가센터라던가 시설, 뭐 이런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장기 요양 기관이 아닌 노인 요양 시설 등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이제 아까 요양시설이 있었고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양로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장기 요양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런 곳에 입소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았을 때 현금 급여를 지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요즘은 뭐 장기 요양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관에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특례 요양비는 법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우리가 병원을 크게 급성기 병원과 만성기 병원으로 나뉘는데요. 우리 만성기 병원, 그러니까 장기 오랫동안 입원해서 이제 요양을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병인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그러니까 수급자가 등급 판정 받으신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에는 입소한다라고 하고 병원에는 입원한다라고 하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러니까 수급자가 등급 판정 받은 분이 입원했을 때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건데, 우리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추가로 간병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가족 요양비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등급 판정 받으면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별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저희 수급자, 대상자분들이 받는 서비스인데, 특별 현금 급여 같은 경우는 현재 가족 요양비만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장기 요양 기관에서, 그러니까 재가라던가 시설 이런 곳에서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 청구라던가 지급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장기 요양 기관은 그러니까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 시설이 있었고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있었고, 또 재가 같은 경우는 재가 센터에서 재가 급여나 시설 급여를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공단이 보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단에다가 이거에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한 비용을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 청구를 공단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단은,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장기 요양 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재가센터라던가 시설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재가급여 비용이나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가센터에서 한 어르신한테, 홍길동 어르신한테 한 달에 들어간 비용이 100만 원일 때 아까 본인 부담금이 1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5만 원은 본인한테 받고 나머지 85만 원을 이제 공단에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청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서 공단에다가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했을 때 이를 심사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5만 원을 달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85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0만 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구나. 무엇이 들어갔나 뭐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이 장기 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에 공단 부담금, 그러니까 여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공단 부담금을 해당 장기 요양 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나 요양 시설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뭐 제가센터, 가나 제가센터가 있다. 그래서 가나 제가센터에서 홍길동 어르신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이 소요가 됐다. 급여 비용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100만 원 중에 본인 부담금 15만 원 받고 85만 원은 이제 공단에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심사를 해가지고 85만 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인정이 됐을 때 그 85만 원을 이 가나 제가센터 해당 요양기관에다가 돈을 지급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 청구라던가 지급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은 우리가 공단에 청구를 해서 받은 돈 플러스 본인 부담금을 합쳐서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원 조달이 있는데, 재원 조달은 아까 제가 1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이 들었을 때 이 100만 원을 어디에서 이제 그 가져올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원 조달,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서 받을 것이냐인 건데, 이 만약에 100만 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보험료,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라는 거를 공단에다가 매월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보험료와 플러스 국가 지원, 국가에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본인 부담,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본인 부담금 일부 받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보험료를 징수,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부를 받게 하고 국가에서 주는 돈,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기관에다가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재원 조달이라고 하는데, 자,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장기 요양 보험료도 같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산해가지고 우리가 보험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 요양 보험료율의 비율을 이제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좀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보험료는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야 되는데,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대비 이제 그 비율에 맞춰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해서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거기에 합쳐져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강제로 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한꺼번에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꺼번에 받는데
받은 후에는, 그러니까 징수 후는 이제 받은 후거든요. 받은 후에는 공단에서는 이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에서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이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에서 갖다가 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은 한꺼번에 내지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따로 돈이 나간다. 그러니까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라는 얘기는 각각 필요할 때마다 따로따로 돈이 지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 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는 모든 그 예상 수입액의 그 20%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1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100만 원의 20%, 20만 원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나 뭐 시군, 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혼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책임지기 어려우신, 그러니까 소득이 조금 적은 이런 분들이 의료급여 수급자이신데,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일부분,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에 해당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부담을 해주는, 일부나 전액을 부담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딱 정해져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은 원래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에서 어느 정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건강보험이신 분들이 일반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문간호지시서 같은 경우 이제 병원이나 한의원, 뭐 치과병원 이런 데 가서 방문간호지시서, 아까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이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이 있어요. 자, 본인 부담 같은 경우는 급여 대상자이신 분들은 시설은 20%, 재가는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은 시설에 입소하시거나 집에서 머무르면서 서비스를 받을 때 100% 무료가 아니라 본인이 일부분은 이제 내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소득층이거나, 근데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또 의료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저소득층인데 의료급여 수급을 못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 준다. 그러니까 덜 내게 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원래 20%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한 반 정도, 40에서 60%, 그러니까 만약에 50%를 경감해 준다, 조금 그 덜 내게 해준다라고 했으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설에 가시면
본인 부담금을 10%만 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감해준다, 덜 내게 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관자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좀 달라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20%, 15% 내야 되는 거를 이제 다 이제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없는데, 여기 단이라고 되어 있죠.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위에 해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본인이 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쉬었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쭉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